자, 우리 교재 27페이지 봅시다. 이제, 위치만 잠깐 설명하시면 하면, 이제 1편이 있었습니다. 1편에 1장에 행정의 의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정의 개념이 뭐냐? 행정의 개념은 공공정책, 관리. 이 두 가지죠, 그죠? 공공정책이냐, 관리냐. 그래서 경영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고, 행정의 기능, 행정의 특징. 그래서 이제 재화의 유형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재화의 유형. 이런 것들을 행정에 의해서 했고, 2장에서는 행정 환경을 공부했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나 또는 최근 이슈에서는 이렇게 이제 가장 행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환경이 크게 네 가지죠. 그죠? 정치와의 관계에서 우리 정치 현상이냐, 관리 현상이냐. 기억나시죠? 정치 현상이냐, 관리 현상이냐. 이론론, 이원론. 여기는 무슨 실패, 무슨 실패?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시장 실패는 공공재, 과소 공급설이죠. 정부 실패는 공공재, 과다 공급설이죠. 요거 얘기하면서 규제 얘기를 좀 많이 했었죠. 그죠? 규제. 정부 시장 실패의 정부 개입 방식인데 규제. 규제는 뭐 규제의 종류가 엄청 많았고, 그죠? 제큐일슨의 규제 정치 모형부터 해서 규제 개혁에서 기억나요? 양질 관리. 다시 뭐라고요? 양질 관리. 그러면서 어떻게? 네거티브 방식에서 무슨 방식? 파저티브 방식. 틀렸죠? 파저티브에서 네거티브 이런 걸 했습니다. 사회에서는 NGO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요? NGO에 대한 지원. 다시 뭐라고요? NGO에 대한 지원. 다시 등록은 누구한테 한다? 자, 아까 내가 여성 인권을 NGO 내가 리더면 등록은 여성가족부 장관한테 하지만 NGO에 대한 지원은 누가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니까 내가 사업보고서를 누구한테 제출해야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포스트 모던은 네 글자죠. 상다구회. 다시 뭐라고? 상다구회 됐습니다. 그래서 상상, 상대주의, 구성주의, 해방, 해체, 반관료제, 인식적 타자로 봐야 돼요? 도덕적 타자로 봐야 돼요? 도덕적 타자. 담론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서 국가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입법국가에서 행정국가, 행정국가에서 무슨 국가? 신행정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신행정국가는 여전히 무슨 국가예요? 행정국가죠. 강한 정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만 새롭다는 말은 과거에는 의회 정치에서 직접적인 방식이었다면 이제 무슨 방식? 간접적 방식. 간접적 방식으로 하는 연결망이나 동동화 현상을 강조하는 정부입니다. 뭐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 이런 용기 했죠, 그죠? 상식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게 바로 여기죠. 행정학의 역사, 행정 모형, 행정 이론이 있고요. 자,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하게 될 우리 지식페이지에는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행정이 지향해야 될 바람직한 것들, 행정 가치, 행정 이념을 해야 됩니다. 자, 행정 우리 지난 시간에 엄청 많이 했는데 저는 그냥 여기 역사적 전개를 했거든요. 말로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 관리법이 있었고 인간관계론 있었고 그다음 형태주의가 있었고 후기형태주의 있었고 발전행정 있었고 NPM 있었고 나머지는 요즘은 다 무슨 NPM? 포스트 NPM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뉴 가버넌스가 있었고 NPS가 있었고 무슨 가치론? 공공 가치론이 있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진행되었습니다. 그죠? 요거하고 이제 좀 상관없는 요거는 이제 어떤 처방적 이론이라 그러거든요. 정부를 이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관점이라면 신제도주의나 너치 같은 이론들은 뭐 정부가 어떻게 운영돼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보다는 약간 좀 분석적이고 설명적인 이론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딜레마, 시차,
이런 것들을 쭉 봤습니다. 네, 이런 이론들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이론들은 인과관계를 규명하려고 하는 과학성에 대한 이론이 있고요. 처방을 연구하는 기술성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객관적인 사실 검증을 강조하는 팩트 위주의 연구와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강조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어떤 연구의 분석 단위가 개인만 연구하는 분석 단위가 있고, 개인을 초월해서 집단이나 국가 수준, 전체 수준의 변수를 연구하는 이론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조금 이제 요거하고 철학이 다른 게 요거죠. 지금 행자학 이론은 전부 다 미국 이론이죠. 유럽에서 관방학이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관방학이 있거든요. 관방학은 국가의 독리 정진을 위한 학문인데, 변기관방학과 보기관방학이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행정학자들 100명 있으면 한국 행정학 역사를 미국에서 찾는 학자들이 99.5명이에요. 극히 소수 1명 정도, 뭐 0.5명인 1명 정도는 어디에서 찾는다? 독일에서 발전된 무슨 학? 관방학에서 찾습니다. 그죠? 여기는 왕권 시술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왕이 구분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계몽주의에 따라서 국가와 왕이 구분되기 시작하니까 본격적으로 행정학에 영향을 줬다 그러는데, 요 위에 학문의 맥맥이 끊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 안 합니다. 뭐 하나만 봅시다. 자, 갑니다. 교재 보시죠. 독일의 관방학이 있습니다. 밑에 옆 미술작, 절대국가에서 국가관리학문 미술작. 절대국가는 여러분 무슨 신수설이에요? 왕권 신수설이죠. 그죠?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죠. 됐습니다. 1727년 이전이냐 1727년 이후나.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관방학 강의. 여러분 우리나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대충 1727년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뭐 숙종 요쪽 정관이죠. 그죠? 숙종 이쪽 정관입니다. 그죠? 뭐 저는 항상 기준이 그 정도 맞겠네요. 그죠? 대충 해도 우리나라 1800 정조의 아들이 뭐죠? 아니, 여기가 정조. 여기에서 아마 영조가 한 50년 정도 했잖아요. 그죠? 정조도 한 20년 했죠. 영조 정도 앞에가 숙종이죠. 장희빈이 날고 길 때 우리 독일에서는 이때입니다. 왕권 정기관방학은 왕권 신수설 밑줄, 여기는 계몽주의. 2번 국가재정과 왕실재정이 구분 안 됐죠. 왜요? 이때는 국가가 곧 왕이죠. 우리 이제 국가가 왕이 구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구국 강병을 위해서 국민들을 열심히 계몽하고 관리했다는 거죠. 유소티라는 학자가 있었고 슈테인이라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시 시험에 2개가 나왔어요. 전기관방학과 후기관방학을 구분하는 기준은 1727년이다. 그냥 프랑크푸르트 대학 너무 대충 맞추고, 왕과 국가가 구분 안 되면 무슨 관방학? 전기관방학. 구분되면 무슨 관방학? 후기관방학. 개념적으로 여러분 그냥 잠깐만 딴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옛날에는 여러분 영국 관료가 영국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국가 시대 때는 누구를 위하여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왕을 위하여란 말 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어떤 군인이 영국을 위해서 죽겠다 그러면 영국 왕한 찰스 왕한테 때문에 죽겠다 이런 말 아니죠. 지금 영국도 우리도 어떻습니까?
영국 그 국왕하고 영국이라는 걸 구분해내고 있죠. 구분하면 뭐가 좋습니까?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이 왕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열심히 연구했다는 거죠. 자, 그 밑에 해밀턴, 제퍼슨, 메디슨은 우리 잘 아는 거니까 해밀턴은 연방정부 적극적 정부 역할 밑줄, 제퍼슨은 지방분권 작은 정부 밑줄, 메디슨은 이익집단의 조정장치. 자, 팩트를 연구해야 된다는 사실성은 이론에 보면 행정 행태설 배표, 가치 중립이라고 한번 쓰시고, 가치 중립, 행정 행태로는 가치 중립적인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자, 옆에 value, 신행정학 별표, 밑에다가 후기행태주의 쓰시고, 후기행태주의는 가치 평가적인 연구, 행태주의는 가치 중립적인 연구. 됐습니다. 밑에 건 한번 했을 겁니다. 자, 행정학 연구의 과학성, 밑에다가 대문자로 크게, 영어로 크게 Y라고 써보세요. Y. 과학성, 사이언스 밑에 WHY라고 쓰시고, 자, 밑에 기술성, 아트, 프랙티스 나와 있죠? 그 밑에 HOW, how라고 쓰세요. how. Y는 왜죠, 왜? 자, 이런 거죠. 저출생의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 Y죠. 자, 봅시다. 분류, 설명, 예측 밑줄. 과학성, 분류성, 유형성, 인과성, 설명성, 실정성, 예측성도 있겠죠. 이 과학성은 여러분 2번 같은 전제를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원인 없는 결과가, 원인 없는 어떤 행동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인과적 결정론이죠.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원인이 있다. 근데 원인이 없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장원영이가 지나가면, 이거 뭐, 재미없나? 빨리 웃어. 아니면 걔에게 하품이 나거나, 이런 거는 그만합시다. 인과적 설명 밑줄자, 결정론 밑줄, 인과적 설명. 학파, 사이먼. 사이먼 하면 무슨 주의? 행태주의, 논리, 실정주의. 랜다우, 비교행정론도 완벽한 과학성이죠, 그죠? 기억나시죠? 선진국 이론이 왜 개도국에, 후진국에 적용 안 될까? 연구죠. 밑에 갑시다. 기술성, 사회문제 해결 방향, 실천적 대안. 기술성, 처방성, 규범성, 실용성, 실천성. 이해하셨죠? 하우죠. 어떻게 하면 저출생을 제고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신행정학, 후기행태주의, 발전행정, 완벽한 가치 판단을 강조하죠, 그죠? 넘어가시죠.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시 무슨 성?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는데, 자, 2번. 외국 이론이 우리나라에게 적용되면 이론에 뭐가 있다? 보편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특수성의 동그라미 2번. 외국 이론이 우리나라에 적용 안 되면 우리나라에 무슨 성이 있다? 특수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보편성과 특수성은 외국 이론 도입할 때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 5번 행정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옆에다가 땡땡 찍어보세요. 땡땡 찍고 외국 이론 도입 시 논란 또는 문제 됨이라고 쓰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행정 이론의 보편성과 특수성은 외국 이론을 한국에 도입할 때 문제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비교행동론 할 때 제가 설명했어요, 그죠? 개별 국가에도 적용되지 않은 중간 수준에 있는 거, 무슨 이론? 중범이론. 다시 무슨 이론? 중범이론. 됐습니다.
그래서 신제도주의가 중범이론이죠. 비교 생태론도 중범이론, 상황이론도 중범이론. 그럼 이제 공부하면서 봅시다. 자, 방법론적인 개체주의와 전체주의가 있습니다. 개체주의 보시죠. 동아라 1번. 개인 행위로 환원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무슨 주의? 환원주의. 다시 뭐라고요? 환원주의. 환원주의는 모든 사회 현상을 개인의 문제로 보는 거. 무슨 주의? 개체주의, 환원주의입니다. 자, 개인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나 집단, 사회는 단지 명목상 이름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 명목론. 자, 여러분, 자, 철학적인 얘기인데, 부평공경단 학원이라고 제가 방금 말했어요. 이런 부평공경단 학원은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수업 듣고 있고 옆에 밖에서 공부하고 건너편은 소방학 하고 있는, 그리고 원장님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 요 공간을 그냥 우리가 의미 공유로 그냥 이거 공경단 학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공경단 학원, 삼성, LG, 기아는 인간과 똑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단지 명목상 뭐라고 부를 뿐이다? 삼성, 기아, LG라고 부르는 것 뿐이다. 실제론이냐, 명목론이냐 차이가 있죠. 3번, 개인 행동을 합하면 사회 현상이다. 부분이 전체를 결정한다. 그래서 이걸 환원주의 오류는 모든 현상을 개인 수준으로 설명하려는 오류, 맞죠? 개인 수준으로 모든 사회 현상을 설명하려는 오류는 무슨 주의? 환원주의 오류죠. 맞죠? 환원주의 오류입니다. 원자론적 오류라고 합니다. 합성의 오류라. 이게 저번에 한번 설명했죠? 이게 설명했는지 모르겠네요. 죠 개별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국민들 99%가 민주적인 사고를 해요. 개인 수준의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개별 국민들 99%가 민주적 사고를 하면 그 국가가 민주적으로 작동할 거라고 결론 내리면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개인이 민주적이라고 해서 국가가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게 전형적인 환원주의 오류죠. 개인 수준의 변수로서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 무슨 오류? 환원주의 오류. 그러니까 국가 수준의 연구를 개인 수준으로 환원해서 설명하는 거죠. 무슨 오류? 환원주의 오류. 그럼 자, 갑니다. 어떤 국가가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거는 국가가 민주적이란 말은 개인을 초월한 변수죠. 전체 변수죠. 근데 거기에 있는 국민들이 민주적 사고를 할 거라고 결론 내리는 것도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인천 당구가 짠담하라고 해도 여러분의 개인의 당구가 짠담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 전체 수준의 변수를 개인으로 분할하니까 무슨 오류? 분할이 오류. 자, 이거는 반대로 하면 뭐예요? 개인 수준의 연구를 전체 수준으로 합성하니까 무슨 오류? 합성의 오류. 개인 수준의 변수로 모든 것들을 환원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무슨 주의? 환원주의 오류죠. 환원주의 오류. 개인 수준의 변수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려고 하면 무슨 주의? 환원주의 오류입니다. 자, 그래서 7번 결정론과 임의론이 있습니다. 그죠? 결정론은 원인 없는 결과 없다. 이해하셨죠?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경제학이 대부분 결정론. 자, 여러분 현우야, 가격이 오르면 너는 어떻게 할래? 지는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할래? 다시 한번. 아니, 아무나 때도 가격이 오르면 민은 어떻게 할래? 안 사? 어, 정은, 너 4명은 절대 장사하지 마라. 알았지?
내가, 근데 여러분, 타고난 장사꾼이라 그러잖아. 내가 이때까지 이 질문을 해봤거든요. 100명 중에 한 5명 뭐라 하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할래? 더 많이 팔아야 됩니다. 맞잖아. 가격이 오르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팔아야 되잖아. 수요자 입장에서는 적게 사거나 줄여야 되지. 이러면 4명 다 전부 다 얼마나 적게 살까 얘기했잖아. 그러면 타고난 무슨 꾼이야? 장사꾼이지. 팔 생각부터 하잖아.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장사하면 된다, 안 된다? 장사하면 안 된다. 내가 간단하게 여러분 인생에 물줄기를 잡아줬다. 가격 오르면 더 많이 팔아야지, 현우야. 그래야 돈 많이 벌지. 그거는 공급자 입장이죠. 다시 원인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이 결정되면 무슨 론? 결정론이죠. 결정론 됐습니다. 임의로는 선행 요인 없어도 어떤 사회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반대가 있죠, 여러분.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이 팔리는 재화가 있죠. 깊은 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스노우볼 이펙트. 명품 백은 비싸면 비쌀수록 잘 팔리죠. 그런 과시 효과, 백로 효과라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잘 팔립니다. 그죠? 꼭 그렇지 않다. 어떤 동일한 원인이 있더라고 해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은 결정론적 시각입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다 했죠? 쭉 넘어가서 70페이지로 갑시다. 자, 행정 이념입니다. 야, 칠판 찍을 동안에 잠깐만 딴짓 하세요. 자, 됐습니까? 자, 우리 이제 칠판 보시면 생각으로 진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죠? 한 7호 35. 한 5분의 1은 나갔네요. 그죠? 1장, 2장,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죠? 행정의 의의, 행정환경, 행정의 역사, 우리 다 공부했죠.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가치, 이념. 자, 첫 번째 줄, 바람직스러움 밑줄. 다시 뭐라고요? 바람직스러움. 다시 뭐라고요? 바람직스러움. 다시, 다시, 가치, 이념, 철학, 지도 원리. 자, 요 네 단어는 같은 뜻인데, 공통적인 한 단어는 뭐라고요? 바람직한 행정과 바람직하지 않는 행정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 말을 바꾸면 행정학에서 무엇이 바람직스러운가를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바람직한 정책, 조직, 인사, 예산을 연구합니다. 바람직스러움, desirability. 다시 뭐라고? desirability. 바람직한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해야 되니까 무슨 지도 원리? 행정의 지도 원리가 돼요. 바람직한 것은 여러분 해야 되죠. 바람직스러움. 다시 뭐라고? 바람직스러운 밑줄. 바람직스러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한번 보면 바람직스러움 별표 치시고 됐습니다. 4번, 3번 지도 원리, 행동 지침 맞죠? 이런 바람직스러운 것은 해야 되죠. 무슨 지침? 행동 지침. 행동의 지침. 다른 말로 하면 행동 기준이 돼요.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행정 책임의 기준이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공무원이 여러분 자 공무원이 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무엇을 준수했으면 행정 가치나 이념을 준수했으면 일 잘한 거죠. 왜요? 바람직스러운 것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4번 정당성 제공 밑줄. 인적 물적 자원 획득 밑줄. 인적 물적 자원의 획득. 자원 확보입니다. 자원을 확보하거나 행정
행정이 일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기준이 된다. 이거 뭐라 그래요? 행정 이념, 행정 가치, 행정의 지도 원리입니다. 역사로 볼까요? 여러분, 당연히 입법국가에서는 합법성이죠. 그죠? 1789년이라고 써보세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미국이 건국되면서 우리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시작됐죠. 그죠? 됐습니다. 능률성, 투입 대비 산출, 행정관리론, 맞죠? 행정관리론 밑줄. 민주성, 국민 참여, 국민의 대응, 통치 기능설 밑줄.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허버트 사이먼은 합리적으로 하는 게 좋다 그랬죠? 합리성, 행정, 행태설, 동그라미. 목표 달성, 효과성은 발전 행정론이죠. 그죠? 발전 행정은 국가 목표 달성의 여부를 중요시했습니다. 그죠? 사회적 형평성은 우리 신행정학인 거 잘 아시겠죠? 대표 관료제 아닙니까? 그죠? 대표 관료제가 사회적 형평성을 구현한 가장 대표적인 거죠. 생산성은 신공공관리. 생산성은 신공공관리가 되겠고, 신뢰성은 신뢰성은 뉴 가버넌스. 투명성은 뉴 가버넌스. 자, 그리고 소통 합리. 맞죠? 소통 합리 기억나요? 담론 과정 운영 맞죠? 옆에다가 전략 사고 쓰시고. 더하기 민주 행동. 기억나시죠? 어떻게 사고하고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어떻게 행동하라? 민주적으로 행동해라. 바로 신공공 서비스입니다. 자, 밑에 본질적, 궁극적 동그라미. 행정활동의 최종적인 가치. 바로 궁극적 가치입니다. 최종적 동그라미. 공익, 형평성, 정의, 자유평등. 공형정자평. 시작. 공형정자평. 공익, 형평성, 사회정의, 자유평등. 나머지는 다 비본질적 가치입니다. 일단 넘어가시고. 자, 71페이지 넘어가시고 71페이지. 자, 이제 강의는 공익, 사회정의, 형평성, 자유평등. 그래서 다시 뭐라고요? 공형정자평 맞죠? 공형정자평. 무슨 가치? 본질적 가치. 나머지는 무슨 가치? 수단적 가치. 행정 가치론에서는 요 두 개, 요 두 개가 압도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알았죠? 자, 갑니다. 공익, 여러분. 공공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공익은, 자, 선험적이란 말은 뭡니까?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그죠? 경험하기 전에 선험적으로 존재했다. 다시 뭐라고요? 아니야.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다. 선험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는 공익을 발견해야 되죠. 이미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네, 죄송합니다. 요걸 왜 그래서 실체설이라고 하고 이걸 과정설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선험적으로 실체가 있어요. 알았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실체가 있으니까 발견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개인을 초월해서 공동체 자체의 이익이라고 한번 정의해 봅시다.
이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공익이죠. 우리 국가가 번영하고 더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개인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자, 생각해보자. 공동체의 구성원인 개인이 공동체 자체의 이익과 갈등할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갈등할 소지가 없죠. 왜냐하면 이 개인도 공동체 구성원이니까. 그래서 다시 공익과 사익은 절대 갈등할 수 있다, 없다? 갈등할 수 없다. 설령 갈등해도 누가 우선합니까? 공익이 우선한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사람 기름값도 많이 들으니까 사회적으로 엄청 낭비죠. 사망자도 1년에 10명씩 발생해. 도로를 이렇게 새롭게 건설하려면 땅을 수정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A라는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300년 동안 살고 있어가지고 나는 절대 땅 못 판다 이렇게 한다는. 그러면 우리가 자유주의 국가에서 자기가 못 판다 그러면 이게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뭐라 그랬어요? 공익을 위해서 팔아야 됩니다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이 한 분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 훨씬 더 공동체 관점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이익이 더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를 수용하는 이런 국가 활동을 공익이라는 것이 정당화해 주죠. 또 예를 들어 노숙자들을 왜 도와줘야 됩니까? 노숙자들을 정말로 얘기해서 안 도와주면 이게 사회 불안 요소가 되잖아요. 결국 전체적인 사회 공동체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죠. 그 조직화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익이나 국가 활동을 정당화시켜주는 이런 관점에서는 실체설이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실체설은 이 실체를 딱 정하는 순간 우리가 70년대 경제 발전이 우리의 공동체의 이익이라 했을 때 분배를 요구하거나 노동자의 인권을 요구했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시됐죠. 이런 것도 실체설의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과정설은 아주 깔끔합니다. 선언적으로 공익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공익은 우리가 만드는 거죠. 선언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거 아니겠어요? 사익을 쓰기만 하면 뭐가 된다? 공익이 된다. 이거 잘 봐야 되는 거. 이쪽은 공동체 자체의 이익이 있으니까 아무리 사익을 다 모아도 공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언적으로 그냥 공동체 자체 이익이 공익이 알았죠? 이거는 불변이라고 안 바뀐다고. 근데 여기는 사익을 다 모으면 공익이 됩니다. 이런 방식이 뭡니까? 이익 집단들이 갈등하고 서로 타협을 하면 그게 뭐가 된다? 공익이 된다. 이게 우리가 어떤 이익 집단론, 이익 집단들의 갈등 타협의 과정의 결과다. 그래서 무슨 설? 과정설이에요. 여기 당연하죠. 공익과 사익의 갈등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사익을 모으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절대 그게 인정 안 됩니다. 왜요? 이미 선언적으로 공동체 자체의 이익이 정리됐죠. 그 이익과 배치되는 굳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야. 치안 서비스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다 좋죠. 그럼 이거 공익이라고 볼 수 있겠네. 누구는 싫어하겠어요? 성추행범이나 도둑놈들은 싫어하겠지. 그런 놈들은 공동체 도움이 안 되는 놈들이죠. 그런 놈을 위해서 치안 서비스를 잘 제공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공익 과정설과 실체설을 이렇게 구분해 봤는데 시험에 아주 많이 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자, 중간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잡으세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우리나라 5,100만 명이 다 만족하는 그런 활동은 없겠죠.
그게 있으면 그거 완벽한 공익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건 다 뭐예요? 사익이죠. 그러면 이만큼 합의하는 것보다는 이만큼 합의하는 게 더 많이 합의하는 게 훨씬 더 공익이 가까워지고 있죠. 개인과 전체 어디에 존재해요? 중간에 존재하죠. 맞죠? 무슨 설? 중간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합의하면 그게 공익이라고 보는 합의설, 중간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이거죠. 요 중간에 있는 단어가 뭐겠어요? 여러분, 자, 부자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요거 엄청 많이 먹겠죠.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훨씬 적잖아요. 그죠? 자, 보통 사람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 꽤 많은,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을 포괄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치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이거 아니야, 이거? 무엇을 위해? 서민을 위해. 이런 말 많이 쓰죠? 여러분들도 나나 다 서민이라 생각하잖아. 여러분, 나 중에 뭐 엘리트라고 생각하, 나 돈 많아서 서민 아니는 사람 없잖아. 이게 이런 단어를 정치가들이 쓰는 이유가 있죠. 그죠? 다시. 과정설도 아니고 실체설도 아닌 절충적견에 무슨 설? 중간설. 다시 뭐라고요? 중간설. 소비자 이익. 이렇게 합니다. 다음 사회정의. 형평성은 여러분, 공평성은 공정. 자, 요거는 이미 우리가 신행정학에서 시간 좀 많이 걸려서 행정 이론을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있죠. 그죠? 자, 갑니다. 네, 알죠? 각각 다다. 시작. 각각 다다.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형평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한 거죠. 각각은 수평 형평이죠. 다다는 수직 형평이죠. 수직 형평에서 가장 많이 봤던 게 무슨 관료제? 그렇죠. 대표 관료제.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을 안 받지만 부자는 세금을 많이 받아요. 무슨 세? 누진세는 1억 이하, 3천만 원 이하와 1억 이상을 같이 대우해요? 다르게 대우해요? 다르게 대우하니까 수직적 형평성이죠. 이게 이제 왜 정의가 여러분 배분적 정의가 중요하냐면 재화와 서비스를 나눠주는 과정에서의 정의 문제가 가장 많이 결부돼요. 무슨 정의? 배분적 정의. 그래서 존 롤스라는 학자는 사회계약적 관점. 다시 무슨 설? 사회계약설. 우리가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만들어진다라고 루스가 주장했죠.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를 통해서 배분에서의 정의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자, 전제 조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의역해서 한번 봅시다. 자, 1, 2, 3, 4 있고요. 100, 200, 300, 400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4명이에요. 알았죠? 4명이고 각각 좋은 거, 바람직한 거, 가치 있는 게 배분된 정도예요. 돈이 많고 뭐 넓은 집에 살고 얼굴이 잘생기고 나는 진짜 하고 싶은 건 사투리 안 쓰는 정경호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정말 불가능하겠지, 그지? 그럼 이제 뭐 요렇게 뭐 대충 요렇게 분배되어 있겠죠? 근데 이 공동체가 노력을 해서 이번에 30이라는 새로운 잉여 자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누구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죠? 배분해줘야 되죠. 과연 누구한테 주는 게 정의로운지의 문제야. 근데 여러분, 존 롤스의 생각은 아주 대단한 게, 잡으세요. 기존에 내가 사회관계적 위치를 알게 되면 페어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야. 내가 여자인 걸 알면
여성을 위한 정책에 찬성하겠지만 상식으로 생각하면 남자에 대한 정책에 반대하겠죠. 내가 남자인 걸 알면 군 가산점 찬성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성 우대하는 거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자인 걸 남자인 걸 알면 내가 돈 엄청 많이 버는 사람인 걸 알면 누진세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 관계적 입장을 다 단절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공동체 구성원인 것만 알고 원초 상태, 내가 내 남자인지 여자인지 돈 많은지 적은지 내가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포지션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 마치 무지의 베일을 딱 씌운단 말이죠. 무지의 베일을 씌워요. 근데 이런 상태는 사람들은 위험을 선호합니까? 위험을 회피합니까?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하죠. 그래서 최소 극대화를 시도해요. 쉽게 해볼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딱 무지의 베일을 쳐버리니까 사람들은 다 내가 어떤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베개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에이, 나 400 될 거야. 이런 사람 없다는 거야.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자, 15를 나눠서, 요 15는 우리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도로라든지 교육을 위해서 조금 저축을 하고, 맞죠? 저축을 하고. 남는 15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베개 상태에 빠지도 생각하니까 이 사람한테 15를 더 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겠죠, 여러분도? 그럼 잡으세요. 이 사람들한테는 안 줬는데 이 사람한테 줬으니까 차별하죠. 이 차별은 정의롭고 좋다는 거야. 왜?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합의했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좋은 차별은 정당화된다? 사회적 약자에 더 좋은 차별은 정당화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자, 집중해야 됩니다. 인간은 위험을 선호한다, 회피한다? 회피한다. 무슨 극대화? 최소 극대화. 자, 무슨 베일? 무지의 베일. 무지한 최소위. 다시 뭐라고? 무지한 최소위. 맞죠? 무지한 최소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정의의 이론칙은 모든 사람들의 자유는 평등하게 보장하는 게 맞겠죠? 이건 동의하겠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죠? 자, 유원칙 갑니다. 유원칙. 차별은 언제 허용돼야 되느냐면 뭐가 균등하게 부여된 상태?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된 상태에서의 차별은 허용돼야 됩니다. 무슨 원칙? 기회 균등의 원칙. 기회 균등의 원칙. 자, 그런 차별이 누구한테 좋을 때? 사회적 약자한테, 최소주의자한테 좋을 때 허용된다는 무슨 원칙? 차별 원칙이에요. 됐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기회 균등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또 요걸 침범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0명을 뽑는 시험에서, 잡으세요. 10명을 뽑는 시험에서 1등부터 10등까지가 다 여자가 됐어요. 그 우리나라 남자 여자가 비율이 50대 50이거든요. 그럼 자, 2명, 3명까지는 남자를 할당으로 뽑아도 되겠죠. 근데 이걸 맞추려고 남자를 5명까지 기계적으로 뽑아버리면 이거는 여자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침범하죠. 그러니까 다시 뭘 침범하면 안 돼요? 기회 균등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한두 명 정도 지금 양성평등 30%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는 합의되어 있다? 남녀에서는 한 30% 정도까지는 기회 균등을 침범하지 않는다라고 합의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걸 침범하지 않는 범위라는 겁니다. 자,
본문의 내용 한번 보시죠. 준비됐습니까? 자, 공익, 실체설. 좌우로 보겠습니다. 공동체 자체의 이익 위주. 사익을 초월하여 선험적 존재. 사익과 구분되는 써서요. 사익과 초월하여 구분되는 별도로. 다시 공익은 사익과 구분돼서 별도로 존재하죠. 사익을 별도로 구분되는 별도로. 공익과 사익을 이 말을 쓰는 이유는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사익을 합쳐도 공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옆에 과정설, 소극설 옆에다가 절차설 써세요. 절차설. 소극설 옆에다가 절차설입니다. 어떤 과정과 절차만 거치면 공익이란 관점이죠. 타협의 결과다. 사익을 초월하여 선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 수사로만 생각해요. 알았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는데 왜 씁니까? 그냥 무슨 형이? 상징적 단어라는 거예요. 무슨 단어? 상징적 단어. 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루소까지만 기억합시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슈버트 정도만 기억하시죠. 슈버트. 공익과정설, 민주정치 이론의 핵심이다. 기출지문입니다. 알았죠? 슈버트만 기억하면 돼. 자, 내용. 기초주의죠.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은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그죠? 어떤 공동체의 기본, 근본이 존재한다는 거죠.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믿음. 공동체 자체의 이익이라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이 공익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무슨 주의? 근본주의. 이익집단의 갈등과 타협이 공익이다. 적법 절차를 지킨 것이 공익이다. 주민참여. 공론조사는 딱 봐도, 그죠? 아시겠죠? 민주적 담론의 결과가 공익이다. 과정설이죠. 자, 특징. 동그라미 1번. 사익을 초월하여 구분되는 별도로 존재한다는 거죠. 사익을 총합이 공익이다. 2번. 시그마 사익이 공익이 될 수 없다. 맞죠? 여기는 시그마 사익이 공익이다. 3번. 사익과 구분된다. 어떤 사익도 공익이 될 수 있다. 맞죠? 옆에다가 민주주의적 관점 써세요. 누구 이익도 공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선험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발견의 대상, 여기는 형성의 대상. 공익과 사익이 갈등할 수 없지만 갈등해도 뭐가 우선해요? 공익이 우선한다? 실체설. 갈등한 충돌은 당연하다. 그죠? 실체가 있으면요. 장점이 여기 좋습니다.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어떤 집단 어디에 가면 A 집단이 힘이 세면 A가 공익이 되고 다른 지역에 가면 B 집단 힘이 세면 B가 공익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딱 실체가 존재하니까 어디 가든지 딱 명확한 기준이 되죠. 됐습니다. 행정의 목민적 역할, 적극적 역할이라 쓰시고 현실적으로 관료들이나 정부가 공익을 설정하기 때문에 적극적 역할, 목민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자, 여기는 중립적 역할. 공무원은 정부는 조정자, 중재자. 단점은 그렇죠. 이념적 경직성이 강하죠. 우리나라 60, 70년대 경제발전이라는 공익이 설정됐으면 거기에 벗어나는 것들은 다 무시해버렸죠. 그죠? 여기 과정설은 집단 간 참여의 불균형, 흔히 말하는 침묵하는 다수, 위에다가 과소대표 쓰시고, 침묵하는 다수는 과소대표고 활동적 소수는 과잉대표죠. 쉽게 하면 여기 이제 뭡니까? 여기는 여러분 렌트 세킹이죠. 여러분, 자, 지금 여러분 이 공익 과정설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지금 편의점에서 약을 못 파는 게 공익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소수의 약사 집단이 무슨 대표된 거예요? 과잉 대표된 거고 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침묵하는 다수의 상태죠. 무슨 대표된 상태다? 과소 대표된 상태죠.
적법 절차를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설. 동원해 봐 재밌습니다. 사익의 단순한 합계나 사익의 타입이 아니란 말은 과정설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익과 별개의 차원에, 우리 별개로 존재한다는 게 실체설이잖아. 별개의 차원도 아니란 말은 실체설도 아니라는 거죠. 됐습니다. 중간설, 소비자 집단, 노동자와 같은 단어는, 자, 여러분, 아까 했죠? 중간에 존재하는 단어 중에서 저는 서민이라는 단어 썼는데, 다른 분들은 노동자이, 우리나라 여러분 5,100만 명 중에서 사장님 빼고는 다 노동자죠. 노동자 이익 하면 여러분도 내 이익이라 생각 되겠죠, 그죠? 공경단 원장님은 빼고, 맞네, 여기 다 전부 중에 공경단 원장님만 빼고 다 노동자 이익이다, 그죠?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다음 페이지. 수평 동그라미, 같은 동그라미, 각계 동그라미, 1인 1표, 기회균등, 법앞 평등, 수직 동그라미, 다른 동그라미, 다르게 동그라미, 누진세, 대표 관료제 체크. 자, 존 롤스가 있습니다. 존 롤스의 가장 재밌는 정의는, 관점은 뭐라 그랬어요? 기존의 사회 경제적인 위치나 지위가 분배 문제를 파악하는 데 개입하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갑니다. 1번, 기존의 사회 경제 위치가 자원 배분에 영향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랬죠. 무지의 배일 밑줄, 원초 상태 밑줄, 최소 극대화. 맨날 이게 여기 위에다가 영어로 가끔 뭡니까? 맥스민입니다. 맥스민. 시험에 나왔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맥스민. 이게 보통 있으면 동사고, 이게 목적어잖아요. 그죠? 최소 극대화.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최소 극대화. 이렇게 나왔어. 이건 X죠. 다시. 맥스민 빨리 쓰세요. 맥스민. MAXIMIN. 최소 극대화. 사람들은 왜 최소 극대화를 해요? 사람은 위험을 선호해요? 회피해요? 위험을 회피하죠. 그죠? 위험을 회피합니다. 이런 측은 동등한 자유 권리,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상충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자유를 보장해야 되겠죠. 그죠? 넘어갑시다. 이원칙, 정당한 불평등. 불평등이 여러분 차별한다는 거죠. 차별이 정당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1번, 기회균등이 부여된 상태에서의 차별은 정당하죠. 기회균등한 이후의 차별은 정의롭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공정한 기회균등 조건 하에서 부수적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 시험 봤는데, 자, 보세요.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졌어. 차별했죠? 정의로워. 왜요? 똑같은 날 똑같은 문제로 시험 봤잖아. 누구나 다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는 균등하게 부여됐죠. 그 기회균등이 충족되고 나서 부수적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Difference Principle. 차별의 원리인데, The most disadvantage. disadvantage가 여러분 영어로 장애인이라는 뜻이죠. most니까 최소 수혜자. 맞죠? 최소 수혜자. 유리하거나 우호적인 때 좋다는 거 맞죠? 요거 15를 최소 수혜자인 누구? 100을 가진 사람한테 주는 거는 좋다는 거야. 근데 뭐 원리와 양립해야 돼요? 저축의 원리와 양립해야 됩니다. 밑에 보면 저축의 원리와 양립. 적용 순서가 중요해요. 1원칙이 절대적으로 우수하고 2원칙 내에도 뭐가 더 우수해요? 기회균등을 원칙합니다. 차별의 원리는 동등한 자유 원리를 위반할 수 없고 불우계층을 위해서는 기회균등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사회적 배분에서 약자를 최우선해야 된다. 요거는 도덕 문장으로는 상당히 좋은 문장이죠.
존 롤스 입장에서는 틀렸어요. 왜? 무엇을 침범하면 안 돼요? 기회 균등을 침범하면 안 되죠. 그래서 기회 균등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좌파도 우파도 아닌 중도적 입장. 다시 뭐라고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중도적 입장입니다. 복지국가의 사상적 토대가 됐어요. 다시 뭐라고요? 복지국가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런 얘기. 사회적 몫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실적이라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실적 노력합시다. 노력을 많이 하면 몫을 많이 주는 거니까 전형적인 무슨 주의요? 실적주의고 자유주의적 사상이죠. 자, 이건 뭐예요? 10시간 일한 사람, 5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전부 다 몫이 같으면 무슨 주의예요? 평등주의죠. 결과 사회주의잖아, 사회주의. 그죠? 존 롤스는 이렇게 요 정도까지는 누구나 다 똑같이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자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기 능력보다 더 주니까 자유주의자들 싫어하겠죠. 여기서는 야 똑같이 줘야 돼. 여기서부터 왜 이렇게 실적으로만 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실적주의로 하면 부의 집중이 발생하죠. 여러분 이게 평등주의로 하면 여러분 10시간 이라도 이거 받고 1시간이라도 이거 받으면 여러분 10시간 일할 거예요? 1시간 일할 거예요? 1시간 일하겠죠. 하향평준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요것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간 여러분들은 초등교육까지만 해줘도 2025년 누구나 다 잘 살아갈 수 있다. 아니, 국가가 그래도 모든 국민들에게 중등교육까지는 해줘야지. 아니다. 고등교육까지는 해주고 대학부터는 갈 사람 안 갈 사람 하면 된다. 초등교육으로 충분하다. 중등교육으로 충분하다. 고등교육까지는 해줘야 된다. 대학교까지. 너 뭐야? 대학원까지야? 결혼까지? 보통은 요즘에 다 고등교육까지. 그래서 왜 무상교육을 합니까? 존 롤스의 무슨 사상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쵸? 이게 여러분 이때 유명한 말이 뭐예요? 이재용의 아들이든 정경호의 아들이든 여러분의 아들이든 기회는 균등해야 되잖아. 기회는 균등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만 같이 하고 그 다음부터는 차별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근데 비판 보시면 우파는 맨 끝에 실적주의를 저해한다 그러죠. 좌파는 완전 평등이 아니다. 우파는 실적주의를 제외합니다. 좌파는 완전 평등이 아니다. 근데 가정이 너무 비현실적이죠. 그죠? 여러분 이게 이런 거죠. 이런 거. 아니 내가 남자인 거 아는데 야 너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아니 내가 남자인 거 아는데. 무지의 베일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